생 라이브로 풀겠습니다. 자, 1번. 직선상의 수레, 운동하는 역학용 수레를 0.2초 간격으로 찍었는데, 자, 0.2초 간격으로 찍었으니까, 좀 더 꼬면 되겠네요. 지금 수레 위치를 그냥 표시하자면, 뭐, 이렇게 이제 쭉 진행돼 가고 있죠. 여기서 수레 운동 방향이 이쪽이라니까 여기가 스타트 지점이다. 그지? 그러면 0.2초 만에 진행하는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길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수레의 속력은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자,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 저기를 밑줄 끄면 그냥 가속도 구하라 이 소리죠. 근데 봐봐. 여기가 0.1, 0.2, 0.3, 0.4, 0.5 미터잖아. 요거는 각 구간의 뭐다? 이동 거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 간격이 얼마다? 0.2분의였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보면은 0.51, 1.52, 2.5 이 단위가 뭐가 된다? 미터 퍼 세컨드가 되죠. 맞지? 거리고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델타 V가 얼마야? 0.5죠. 그러면 가속도가 0.5냐? 아니지. 시간 간격이 얼마였다? 0.2였잖아. 그럼 어떻게? 가속도 크기는 2.5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사다리 문제라 그러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델타 T를 두 번 써야 되잖아요. 많이들 하는 실수가 델타 V를 A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조차도 0.2초 간격의 변화량인 거지. 그럼 디귿. 자, 가속도가 지금 0보다 크잖아. 점점 빨라진다는 소리는 이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 운동 방향, 반대 방향? 운동 방향. 그러면은 정답은 니은 디귿이죠. 자, 2번 문제 자유낙하 문제인데 여기에 힌트가 꽤나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1초 후에 충돌했죠. 그러면은 봐봐. A가 자유낙하해서 떨어진 지점 여기서 여기까지 델타 T가 몇 초? 1초죠. 그리고 B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충돌한 거잖아. 근데 그때 우리가 자유낙하할 때 이야기했잖아. 앞으로 던지든 그냥 자유낙하 시키든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똑같이 걸린다고. 같은 시간이면 같은 높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운동 A의 속력은, 자, 문제는 뭐다? 이 문제에서 중력 가속도가 얼마라고 돼 있다 문제에? 10이라고 돼 있죠. 무슨 소리다? A의 속력이 그래프가 증가하는데 요 기울기가 10이라고. 시간이 몇 초? 1초. 그럼 그때 속력 얼마? 10 미터 퍼 세컨드. 그러면 A, B 사이 거리는, 그러면 B는 떨어지는 거가 1초 떨어지잖아. 그럼 B가 앞으로 날아가는 거리도 몇 초 만에 날아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근데 10초 만에 날아가는 거잖아. 1초 만에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 사이 거리가 문제가 얼마랬다? 얼마인지 이게 X인데 얘가 앞으로 날아가는 그 속력이 얼마? 20m per second. 시속 72km. 내가 공 던질 속도인데? 그러면 얘가 여기서 요까지 가는 게 1초니까 몇 미터다? 그치. 20m가 돼야 되죠. 맞지? 자, 3번. B의 속력을 2배로 하면
B의 속력을 2배로 하면 B가 요 선까지 나가는데 몇 초 걸릴까요? B의 속력이 2배가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0.5초면 날아가겠죠. 그러면 얘가 떨어진 곳이 0.5초 만에 떨어진 높이에서 B가 여기 와서 쎄려버린단 말이야. 0.5초 만에 날아갔으니까. 근데 그때 충돌하는 속력은 0.5초죠. 여기에 4번을 내가 지웠는데 지금 한번 4번 넣어서 한번 생각해보. 그러면은 0.5초 만에 충돌했을 때 요 높이 얼마게? 이 거리가 10m가 안 나와요. 이거 5m야. 왜? 이 삼각형 넓이가 여기서 충돌할 때까지 떨어진 높이가 되거든요. 그럼 요거 5m잖아. 근데 속력이 2배가 돼서 시간이 절반 만에 충돌했잖아. 그러면은 몇 미터? 2.5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봐봐. 요 삼각형 넓이가 지금 5m야. 시간이 절반이면 요 작은 삼각형 넓이밖에 못 날아간다고요. 그러면 원래 큰 삼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되지. 자, 이렇게 보조선 그으면 이 넓이 같잖아. 그럼 4분의 1이니까 1.25m가 됩니다. 자, 2번까지는 됐고 3번. 내가 참 외우라는 소리 안 하는데 지난 시간에 분명히 박스 치면서 이거 4개만은 좀 외워달라 했는데 진짜로 A 델타 T 해도 되고 델타는 빼도 되고 넣어도 됩니다. 내가 이 4개만은 좀 외워달라 했는데 참 외우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도. 자, 5번. 5번 문제. 정지해 있는 자동차가 그 위에 4번. P에서 5m/s인 속력으로 밀어올림을 제가 경사각이 일정한 빗면을 따라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다시 내려와서 점 Q에서 속력이 3이 됐다.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4초다.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내가 5의 속력으로 굴렸죠? 그럼 얘는 실제로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지금 속력이 얼마다? 3인 거잖아. 맞지? 그때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되게 간단한 겁니다. 얘 속력을 플러스 5라고 한다면 얘는 3일까요? 마이너스 3일까요? 인 거야. 얼마? 그치,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왜? 왜 마이너스 3이다? 반대 방향이잖아. 맞지?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봤으니까 얘는 내려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여기가 5고 여기가 4초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다? 지금 이거 기울기 구하라는 소리잖아. 시간 변화가 몇 초인데요? 4초. 속도 변화가 얼만데? 마이너스 8. 그러면은 실제 기울기는 마이너스 2m/s 제곱인데 뭐 구하라 그랬다?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크기 구하랬죠.
크기를 구하려면 여기에 절대값. 그러면 마이너스 따고 꺼지겠지? 그래서 2m/s 제곱. 자, 5번 문제.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으로 운항해서 5초일 때 속력이 20이다. 1에서부터 5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자, 정지해 있던 차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했어요. 근데 5초일 때 속력이 얼마랬다? 20이랬죠. 맞지? 지금 이거 무슨 그래프다? 속도 시간 그래프. 자, 이동거리 구하라 했으니까 밑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여기 우리 한 점 하나 더 찍어야 되죠. 1초일 때. 그럼 속력이 얼마일까요? 근데 요거 봐봐. 5일 때 20이니까 요 기울기 4잖아. 맞지? 그러면 1초일 때는 속력이 얼마? 4.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L의 위치는 결국 이 사다리꼴 넓이가 L이란 말이야. 이 넓이 구하라는 소리야. 그럼 구하는 방법은 사다리꼴 넓이 공식으로 구해도 되고, 어떻게? 여기가 20, 여기가 4, 여기도 4.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0 더하기 4 곱하기 4 해서 48m. 이렇게 구해도 되고. 사실 같은 풀이겠지만, 자,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속력이 12잖아. 맞지? 빨리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 12로 되는 요 사각형 넓이가 48이다라고 해도 되고. 전체 큰 삼각형이 얼마? 50. 요 작은 삼각형이 2가 되니까 빼면 48이다 해도 되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풀어도 됩니다. 자, 5번, 거기 문제가 5번이 두 개죠. 6번 문제. 직선 운동하는 그래프의 A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0에서부터 정지할 때까지의 이동거리를 SA, SB라고 할 때 그 넓이 차이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 사이 이거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그냥. 그러면 그냥 큰 삼각형 넓이, 작은 삼각형 넓이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네. 큰 삼각형은 20 곱하기 4니까 20 곱하기 2, 40. 작은 삼각형은 3 곱하기 10이니까 15. 그럼 요 부분 넓이는 25m. 오케이? 됐죠? 고요. 자, 오늘 배울 개념은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과 충돌, 그리고 관성입니다. 사실 관성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관성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게 맞아요. 왜 잘못되어 있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말하는 관성의 개념이 있고요. 갈릴레이 상대론에서 말하는 관성, 즉 관성력의 개념이 있단 말이야. 이 두 개가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같은 글자인데 디테일한 부분에 차이가 요만큼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를
대충 뭉개서 같이 설명하려다 보니까 난감한 거예요. 이해가 오히려 어렵고.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에서의 관성의 의미.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에서의 관성은 R자임이 0일 때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야, 사실은. 우리는 뉴턴의 운동 1법칙 하면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잖아. 그래 놓고 설명은 관성력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뉴턴 운동 1법칙 자체가 관성입니다. 관성인데, 뉴턴의 운동 법칙 자체를 수식으로 뽑아내면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뜻이야. 뉴턴 법칙 전체가, 이 법칙이 저게 아니라 뉴턴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다 이 식은 기본에 깔고 가는 거야. 그 중에 1법칙이 R자임이 0일 때, 그 말은 저절로 뭐가 된다? 가속도가 0일 때야. 가속도가 0일 때 물체의 운동이 변하지 않는 운동 상태는 뭐랑 뭐가 있는데? 운동이 변하지 않는 운동 상태. 두 가지. VT 그래프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운동이 변하지 않는 운동.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상태. 첫 번째가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운동 상태라고 하는 말은 빠르기와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상태는 등속 직선 운동일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뭘까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경우. 이거? 변하고 있잖아. 이거 방향이 바뀌잖아. 하나 더는 어디에 위치하는 선이 되냐면 여기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위치해, 여기에. 무슨 상태를 의미한다? 네, 정지. 무슨 소리냐면 처음 속력이 0인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고 처음 속력이 0이 아닌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하게 된다. 즉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관성이라는 뜻이야.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근데 갈릴레이는 이거를 착각해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마찰력이 없다면 그 높이에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위치에서 멀어지니까 빨라지고 다시 오르막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느려지다가 같은 높이가 되면 뭐 하게 된다? 멈추게 된다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리막을 내려가서 수평면을 굴러가게 되면 그 높이까지 돌아 올라가야 되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굴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사고 실험이에요. 수학을 다 빼야죠. 아직 뉴턴 이전이니까. 그 높이의 상태까지 돌아가야 되니까 계속 굴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갈릴레이 때까지만 해도. 이게 관성이고요. 뉴턴 법칙에서. 그럼 뭐 우리가 지금 책에 나오는 현상들, 관성에 의한 현상들이라는 거는 관성력이라는 겁니다.
관성력은 어떤 관찰자가 가속하고 있는 어떤 물체 안에서, 어떤 공간 안에서 느끼게 되는 가짜 힘입니다. 가상의 힘이 관성력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 봐봐. 버스가 있어요. 버스도 좋고 지하철도 좋고 어쨌거나 버스가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발한다는 말은 앞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고 있다는 소리지. 이때 버스 손잡이는 어느 방향을 가리킬까요? 그냥 일반 줄에 매달려 있다면. 그냥 수직일까 아니면 약간 뒤로 처질까? 뒤로 이렇게 처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 손잡이에 가해지는 힘들을 생각하는 거야. 어떤 힘들이 손잡이에 가해지고 있을까? 일단 얘는 질량이 있는 물체일 거니까 당연히 밑으로 중력을 받고 있을 거고 줄에 매달려 있잖아. 그러면 요 줄에 의해 당겨지는, 너무 길게 그렸네, 장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게 돼요. 이 두 힘에 의한 알짜 힘이 요만큼, 요거 평행사변형 딱 그릴 수 있는 그 대각선 길이만큼 알짜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이 물체는 알짜 힘을 받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앞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큼의 힘을 받아서. 그리고 이때 요 가속도 크기랑 이 가속도 크기가 같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 약간만 참읍시다. 결론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게 이해시킬 거니까. 이건 설명 과정이라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방금 말한 요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알짜힘 설명은요, 누가 느끼고 있는 세상이냐면 버스 밖에서 관찰자가 보고 있을 때야. 버스 밖에서 이 버스 손잡이를 볼 수 있다면 손잡이가 뒤로 기울어진 채로 앞쪽으로 점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를 본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까?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얘가 어떻게 돼 있다고 볼까요? 정지해 있다고 보겠지. 버스 의자에 앉은 사람은 버스 손잡이가 이렇게 뒤로 기울어진 채 멈춰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느끼기에는. 맞지? 근데 얘가 정지해 있으려면 알짜힘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이만큼 알짜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이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 크기만큼, 요 알짜힘 크기만큼 이 물체는 뒤쪽으로 가짜 힘 하나를 더 받아야지 정지 상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힘은 이 물체만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거야. 이게 관성력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갈 때 부모님 차 타고 가는 사람들 딱 의자에 앉았어.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차를 출발시켜. 붕 그러면 여러분들 몸이 어떻게 돼? 뒤로 쏠리지. 누가 민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누가 밀어붙이는 것처럼 의자에 푹 파묻혀지잖아. 그 힘이라고. 그 관성력. 근데 이 겸 누구만 느낄 수 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거는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은 그 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느낌 오게 예시 말해줄까? 우리 엘리베이터로 관성 실험할 수 있거든요. 좀 이따가 집에 갈 때 한번 해보세요. 자신이 하체 근육의 힘에 자신이 있다면 스쿼트 자세. 하체가 나는 하체가 튼튼한 상남자다. 스쿼트 자세. 난 그 정도까지는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면 가방을 이렇게 딱 들고 있어 보세요. 수평으로. 가방까지 너무 무겁다 싶으면 그냥 책 한두 권만 딱 이렇게 잡고 있어도 돼. 이 상태로 1층에 띵 도착하는 순간 훅 내려갑니다. 팔이. 왜 그렇게 되냐면 봐봐.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어요. 멈춰 있으면 우리가 느끼는 내 몸무게는 사실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이 바닥이 나를 떠받쳐 올리는 힘을 내가 느낀단 말이야. 내 몸무게라고 느끼는 힘은. 사실 내 몸무게에 의해서 내가 바닥을 누르니까 생기는 힘인데 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는 내 몸무게가 중력으로 밑으로 가해지고 있겠지. 이게 합쳐서 0이니까 뭐 하게 된다? 정지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첫 번째 위쪽으로 가속도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랑 언제? 1층에서 출발하는 순간.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다가 1층에서 멈추는 순간 위쪽으로 가속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공간이 위로 가속도가 걸리면 여기 관성력의 크기는 요 알짜임과 크기가 같아야 되잖아. 알짜임 크기가 얼마인데? MA예요. 그럼 관성력 크기는 M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야, 그냥 마이너스는. 그럼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가속도니까 여기에 밑으로 MA만큼의 무게가 얹히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올라갈 때는 수직항력 크기는 mg 플러스 ma 관성력만큼 어떻게 되는 걸로 느낀다? 무거워지는 걸로 느껴. 1층에 도착하거나 1층에서 출발할 때 그리고 2, 3, 4층 쭉 올라오는 동안은 홍력이 일정하단 말이야. 그때는 가속도가 없으니까 그냥 내 몸무게만 느끼겠지. 여기 6층에서 도착하는 순간과 6층에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순간은 가속도가 어디로 생긴다? 밑으로 가속도가 생길 때는 관성력이 어디로 생길까요? MA가. 위로 MA의 가속도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2번일 때는 N 플러스 MA가 mg니까 내가 느끼는 몸무게는 mg 마이너스 ma. 이만큼 무게가 줄어든 걸로 느끼는 거야. 대표적인 예를 들어줄까요? 만약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져서 1층까지 자유낙하를 한다고 치자.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엘리베이터는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의 가속 운동을 시작한다? 아래쪽으로 자유낙하니까 중력 가속도만큼 가속하겠죠. 그럼 관성력은 어디로 어느 만큼 생긴다? 위쪽으로 mg만큼 생겨요. 여러분들 놀이동산, 경주월드, 자이로드롭 타봤을 거 아니야, 한 번쯤은. 어떻게 돼? 몸이 붕 뜨죠. 마치 무중력 공간에 있는 것처럼. 실제 무중력 공간에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도 그냥 뭐와 같이 자이로드롭 의자와 함께 바깥의 관찰자가 보면 중력을 받아서 자유낙하는 걸로 보이는데 자이로드롭 의자에서만을 생각하면 무중력으로 공중에 붕 뜬 것처럼 보인다고. 그게 관성인 거야. 옛날 무한도전에서도 한번 했는데 미국에 가면 제로 G라고 하는 그 관광용 여객기가 있습니다. 가격이 내가 그때 옛날 무한도전 나왔을 때 기준으로 확인해 봤는데 제일 싼 게 1인당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했어. 제일 싼 코스가. 제일 비싼 코스는 비행기 통으로 대절하는 건데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던데.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 하고 그 뒤에 대부분의 공간은 의자를 다 뜯어내고 바닥하고 천정까지 다 매트리스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비행기더라고. 그리고 그 비행기를 쫙 최고 높이까지 상승시킨 뒤에 방향을 꺾어서 아래쪽으로 급강하는 거야. 그럼 이게 위에서 딱 꺾어서 쭉 떨어지는 동안은 어떻게 된다? 그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뭐를 느낄 수 있다? 무중력을 느끼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 그 한 번 쭉 떨어지는 10몇 분 동안 무중력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비행기 방향 꺾어서 올라갈 땐 다시 몸무게가 늘어난단 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부 다 바닥에 딱 들러붙어서 누워있으라 그래. 그럼 이거 꺾어서 올라가는 동안은 다시 몸무게가 한 2배까지 늘어. 그리고 위에서 꺾어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 되면 누워있던 몸이 저절로 어떻게 돼? 매트리스에서 붕 뜨는 거야. 다시 자유낙하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싼 코스 하면 그냥 그 안에서 무중력 체험을 한 15분 정도 하고 내려오는 거야. 오르락 내려 이거를. 비싼 코스 하면 그 안에서 입는 우주복 비슷한 옷까지 기념품, 옷하고 모자를 기념품으로 주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체험용 장난감들을 같이 넣어줍니다. 커다란 풍선이라던가 물총이라던가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물 같은 거 이렇게 공중에 물총으로 쭉 쏘면 물방울 동동동 떠다니는 걸 눈앞에 볼 수 있는 거야. 그러고 그거 이제 착륙하기 전에 스태프들이 들어가서 공중에 떠다니는 물 다 흡수시키고, 왜 비행기 지저분해지면 누워있다 옷 베리니까. 그러고 제일 비싼 코스를 하면 명품 시계가 덤으로 하나 끼워준다던데. 1억에 참여자가 8명에서 12명까지 하는데 그 되게 유명한 명품 시계 그 기념 에디션 그 따로 만든 거 그것까지 끼워주고 몇 억 해가지고 그 비행기 태우던데. 그렇다더라고요. 어쨌거나 그게 관성인 거지. 가속하는 실제로 힘이 가해지고 있는 반대쪽으로 가속 중인 관찰자들이 느끼기에 힘의 평형 상태인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힘. 사실 이 관성력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원심력이에요. 우리가 원심력이라는 힘이 존재해요, 안 해요? 사실 존재 안 해요. 원심력이라는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우산 있잖아, 우산. 오늘 아까 보니까 비가 조금 오다 말던데. 우산, 젖어 있는 우산을 물 턴다고 이걸 이렇게 휘리릭 돌리면, 요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튕길 거 아니야. 그 물방울이 튕기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게? 그 지점에 대한 접선 방향으로 튕깁니다. 원심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이게 이렇게 밖으로 휘어져 나가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는 접선으로 튕겨요.
원심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방향으로 원래 가야 되는데 억지로 안으로 끌어당겨지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빨려 나가고 싶은 것처럼 뭐가 느낀다? 안에 있는 관찰자들이 느끼는 거야. 이게 관성이고, 이 관성의 특징이 그래서 관성력 공식이 얘잖아. M-A잖아요. 그 말은 뭐다? 질량이 크면 관성력이 크다 작다?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죠. 그래서 그 가끔씩 그 한문철 TV 이런 거 교통사고 나는 블랙박스 영상 이런 거 보면 화물차 같은 경우 앞에 갑자기 끼어든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 보고 그 브레이크를 밟아도 다른 승용차처럼 바로 딱 잘 멈춰져? 쭉 미끄러져 나가죠. 큰 차일수록. 왜? 그게 질량이 크니까 관성이 큰 거야. 그러니까 운동 상태를 변하는 게 쉽다 쉽지 않다. 무거울수록 쉽지 않죠. 이게 사실 선생님도 운동할 때 제일 긴장하는 타이밍이 언제나 도루할 때입니다. 아니 2루에서 못 멈추고 아웃될까봐. 안 죽으려면 2루 베이스까지 뭐 해야 돼? 최대한 풀스피드로 가야 되잖아. 근데 오버런 되면은 죽잖아. 그럼 이제 그 사이에 공 갇혀서 죽겠지. 나 선생님은 무거우니까 맨 처음에 속도 붙이는데도 쉽지 않고 나중에 멈출 때도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비밀 있잖아. 버스에 있는데 기차에 없는 게 뭐게? 고속버스에 있는데 KTX에 없는 거. 기차에 안전벨트 없다? 왜 없게? 뭐라고? 기차는 무거우니까 안전벨트가 필요한 만큼 관성력이 생기기 힘들어요. 그만큼 가속도가 안 생겨. 자동차는 급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매야 되잖아. 사고 때 튕겨나가기도 하고. 근데 기차는 그렇게 빠른 가속도를 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요. 네. 그 서서히 멈추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 기차가 최선을 다해서 멈추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차는 급정거가 안 되는 교통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엔 안전벨트가 있는데 이건 이제 공중에서 뭐 뜯겨나가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 빨려나가기 위한 게 더 큰데 배에는 안전벨트 없잖아. 배는 그렇게 급커브가 되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요게 관성입니다. 됐죠? 자, 요거 빨리 간단하게 정리하고 1시간 정도 지났네요. 운동량과 충격량 들어가기 전에 10분만 딱 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첫 번째. 운동량 P. 소문자 P를 기호로 쓰고요. 운동 중인 물체가 가지는 그 물체의 운동 효과에 대한 값을 운동량이라 그래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운동 관성의 크기라고 봐도 되고, 기본적으로 공식이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가 쉬워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운동량과 관련해서는 누군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인 그런 학자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말은 단위가 그래서 사람 이름이 아닌 기본 단위의 조합으로 그 단위가 잡혀요. 그래서 얘는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단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게 단위예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무슨 소리냐? 자, 이거 봐봐. 2kg짜리 물체가 지금 3m per second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얘 운동량 얼마게? 질량 곱하기 속력이야, 그냥. 얼마? 네. 운동량은 6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고 읽어주면 돼요. 너무 쉽나? 아니, 그냥 질량의 속도 곱하기 다잖아. 오늘 배워야 될 거 운동량과 충격량 안에 내용 5개 중에 하나가 끝났어요. 예, 예. 자, 두 번째가 충격량입니다. 영어로는 임팩트라는 뜻의 I를 쓰고요. 그 물체에 가해진 충격의 총량이 얼마냐인 거야. 물체에 가해진 충격의 총량이고 이 값은 동시에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충격량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힘이잖아요. 맞지? 그 힘의 크기에 힘이 가해진 시간을 곱한 게 충격량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단위가 뉴턴 세컨드가 단위가 돼요. 이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밟는다고 생각해 봐봐. 브레이크를 살짝 밟을 때랑 세게 잡을 때 속력이 느려지는 정도의 폭이 다르잖아. 그리고 이거를 짧게 잡고 뗀 거랑 꾹 잡고 있을 때 속력이 느려지는 폭이 다르잖아. 맞죠? 그러면은 얼마만큼 운동이 변하는지를 따져보려면 브레이크를 얼마나 세게 잡았느냐와 얼마나 오랫동안 잡았느냐 둘에 비례하는 값일 거 아니야. 그래서 힘과 시간의 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봐봐. F는 ma죠. 맞지?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잖아. 가속도가 질량분의 힘이니까. 그래서 ma 델타 t가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a 델타 t는 뭐죠? a 델타 t는 속력 변화니까 m 델타 v가 되겠지. 델타 v는 m의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이 델타 v잖아. 맞죠? 그럼 분배 법칙 쓰면 mv 마이너스 mv0가 되죠? 이거 뭔데? mv는 저기 있네? 공식이 p 마이너스 p0가 뭐다? 충격량이다. 즉 충격량이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델타 P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단위랑
이 단위는 같은 단위입니다.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봐봐. 3x제곱과 2x를 더해서 하나의 단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없죠. 왜 안 되는데? 차수가 다르잖아. 차수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단위값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 그래서 더하거나 뺄 수 없단 말이야.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개념의 값은 단위가 어떻다? 같다인 거야. 왜 단위가 같냐면 봐봐. 이거예요. 1N은 1kg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야. 맞죠? 그러면 1N 세컨드는 1kg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의 세컨드니까 이게 약분이 돼버린단 말이야. 단위가. 그래서 뭐가 된다? 1kg 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충격량이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 그러면 다른 거 아니고 이 문제인 걸 잘 봐봐. 이걸 우리가 처음에 운동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응? P0가 6kg/s 인 어떤 운동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4N의 힘을 2초 동안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4N의 힘을 2초만 딱 줬습니다. 질량 2kg짜리 물체에 4N의 힘을 가하면 이 물체가 생기는 가속도는 2m/s 제곱이 돼요. 아까 우리 뉴턴 법칙에 A는 n분의 F가 있으니까. 응? 그러고 델타 V는 A 델타 T니까 2는 4m/s가 되죠. 맞지? 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력이 4가 되는데 이게 V0잖아. 요게 3이니까 따라서 나중 속력은 얼마가 된다? 7m/s가 되겠죠? 맞지? 원래대로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요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P0가 얼마다? 6이죠. 여기서 간 충격량 I는 얼만데? 8Nm/s잖아. 428이잖아. 맞죠?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과 충격량의 합이니까 6 더하기 8이 얼마? 14인데 이게 2 곱하기 V잖아. 따라서 V는 7이다. 운동량을 통해서 풀어버리는 게 가속도부터 구해서 속도 변화량 구해서 우리가 가속운동식 1번식에다가 놓고 푸는 것보다 과정이 어떻게 된다? 심플하고 쉬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만든 이유가 그거야. 충돌하거나 물체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가해지고 났을 때 그 이후의 운동이 어떻게 될지를 추정하는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동의 개념들로는 힘들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운동을 그냥 속력으로만 설명하면 그 운동의 효과가 되게 무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기 입자 날아다니는 거 느껴져요? 에어컨에서 바람 나오고 있는 거 빼고. 공기 입자가 날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지금 볼에 와서 부딪히고 있는 속력을 느끼냐고. 근데 그 속력 엄청 빠르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거의 못 느끼죠.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기 입자의 질량이 너무 작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린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만큼의 그 폭력으로 나라와 부딪히는 공기 입자들을 계속 맞으면서 느끼고 있었다는 거지.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 변화를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끼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폭력만 가지고 운동을 표현하기엔 아쉽잖아.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를 쓰면 어떨까? 중등에서 배우는 역학적 에너지인 운동 에너지. 충돌을 하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나는 거야. 충돌하거나 마찰이 생기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열이 나지. 소리도 나고 열도 나잖아. 그거만큼 에너지가 샌단 말이에요. 다른 에너지로 몇 개로 소비가 돼. 얼마만큼 에너지 흩어졌는지 매 순간순간 계산이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부딪힌 뒤에 그 물체들이 어떻게 운동하게 될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 추정할 수 있을까? 힘들잖아. 그래서 만든 게 운동량이라는 개념이고 충격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왜? 얘네들은 아주 중요한 법칙에 묶여 있어요. 그게 오늘 배우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이 부분만 좀 지울게요. 이건 아까 단위 설명한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니까.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란 결과적으로 말하면 충돌이 일어나기 전과 충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두 물체의 운동량 총합은 어떠하다? 같다예요. 충돌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소비될지라도 운동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봐봐. 우리는 이제 통합과학 레벨이니까 직선상에서만 다뤄요. 물체의 운동을. M1인 물체가 V1의 속도로 굴러가고 있고 그 앞에 M2인 물체가 좀 느린 V2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잠시 지나면 어떻게 될까? 두 물체는 부딪히겠지. 서로 M1과 M2가 충돌하게 되는데 충돌하는 순간 충돌에 의한 힘을 주고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주고받을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그 힘을 주고받는 시간은 양쪽이 똑같겠죠. 서로 붙어있는 순간만 힘을 주고받을 거니까. 충돌을 하고 나서 M1은 느려진 V1'의 속도를 가지고 M2는 좀 더 빨라진 V2'의 속도를 가지게 된다고 치자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P0가 처음 운동량은 얘는 M1 V1이죠. 얘는 그냥 M2 V2잖아. 서로 충격을 주고 받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F 델타 T. 얘는 플러스 F 델타 T를 주고받겠죠. 왜? 지금 우리는 이 식에서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약속을 했잖아. 방향은 부호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나중에 운동량은 얘는 M1 V1', 얘는 M2 V2'이 되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식이면 복잡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거 봐봐. 요렇게 잘라놓고 볼까요?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맞나요? 맞지? 요식에서 P는 P0 플러스 I니까. 맞죠? 그럼 요쪽에다 적어볼게. 자, M1 V1 마이너스 F 델타 T는 M1 V1 프라임. 맞지? 자, M2 V2 플러스 F 델타 T는 M2 V2 프라임. 여기까지 다 맞죠? 위의 식도 참이고 밑의 식도 참이잖아. 이 두 식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두 식을 그대로 세로로 더해버리면 이거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앞에는 M1 V1 더하기 M2 V2는, 자, 뒤에는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죠. 자, 이 식을 해석하면 뭐가 된다? 무슨 뜻이다?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 즉, 충돌이 있더라도 운동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대신에 충돌 후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 지금 이거는 부딪히고도 그냥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걸 묘사한 거고,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운동하다가 탁 부딪혔는데 두 번째, 같이 운동하다가 탁 부딪혔는데 두 번째 물체를 멈추고 앞에 물체만 탕 튕겨나갈 수도 있지. 아니면 멈춰있는 걸 들이받았는데 얘만 튕겨나갈 수도 있잖아. 맞죠? 아니면 부딪혔다가 뒤로 튕겨나올 수도 있지. 이때 뭐만 조심하면 된다? 방향만. 방향은 뭐다? 부호라는 거죠. 운동 방향은 부호라는 거지. 한쪽을 플러스로 잡았다면 반대는 마이너스. 왜? 우리는 통합과학이니까 직선에서만 이야기한단 말이야.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 요것만 방향 안 헷갈리고 지켜주면 된다는 거야. 자, 요거 빨리 필기. 자, 첫 번째 포인트는 테마가 요겁니다. 충격량 I와 충격력 F의 차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가치인 안정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 우리 충격량이란 F 델타 T라 그랬잖아. 맞죠? 이 식의 의미는 앞에 우리가 운동할 때도 비슷한 의미가 한번 나왔어. S는 V 델타 T. 맞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바로 힘과 시간이 나오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다면, 봐봐. 힘이 그냥 일정하면 깔끔하죠. 이만큼의 시간에 이만큼의 힘과 이만큼의 델타 T가 되면 이 사각형 넓이가 뭐가 된다? 충격량의 크기가 된다가 깔끔하잖아. 맞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공식의 확장된 의미는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질문에도 나왔던 그 개념인 거지. 힘이 변하더라도 내가 이 그래프의 넓이를 여러분들한테 시키지는 않겠지만 결국 힘의 크기가 변하는 과정이더라도 그 그래프 밑넓이는 뭐와 같은 개념이 된다?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다이빙 하는 거 있잖아. 물에서 다이빙 할 때. 다이빙대에서 다이빙 할 때.
여기 가까운데 송도 해수욕장에 가면 그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던 다시 만들어 놓은 다이빙대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중에. 아마 부산이 아닌 전국의 해수욕장 다 뒤져도 다이빙대가 남아있는 건 여기밖에 없을걸? 그 대신에 송도 해수욕장 다이빙대에 다이빙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있죠. 뭔지 아냐?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다이빙대까지 50m거든? 그 50m 가는 길에 옆에 줄 잡지 말고 자기 힘만으로 수영해서 갈 수 있을 것. 응. 그러니까 수영도 못하는 놈이 다이빙대 가서 얼쩡대다가 빠져갖고 그 구급 요원들 피곤하게 만들지 마라 이거지. 순전히 자기 힘만으로 50m를 헤엄쳐 올 수 있을 것. 그러면 그렇게 와서 자기 힘으로 다이빙대 위에 올라가면 뛰어내릴 자격이 생기는 거야. 가다가 쉰다고 옆에 줄 잡으면 탈락. 재밌는 조건이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나는. 어쨌거나. 우리가 물에 뛰어드는 다이빙을 한다고 치자고. 자, 수영장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뭐게? 수영장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첫째, 뛰지 마시오. 또? 다이빙 금지지. 왜 다이빙 금지인지 아는 사람? 이거 둘 다 사실 운동과 충격, 즉 우리 안전과 관련된 개념인데 왜 다이빙 하지 말라 그럴까요? 자, 그거를 그래프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다이빙을 해서 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물로부터 힘을 받을 거 아니야. 충돌하면서 물로부터 압력이라든가 마찰 등등으로 힘을 받겠지. 이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힘의 크기가 이렇게 따라락 일정한 힘이 가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힘이 이렇게 일정한 힘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표준 도수분포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힘이 가해져요. 힘이 점점점 커졌다가 힘의 크기가 줄어드는 형태로 힘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할지라도 이 밑넓이가 뭐가 된다? 내가 받아야 되는 충격량 I인 거죠. 그리고 이 I의 크기는 사실 뭐다? 우리가 물에 딱 뛰어들어서 닿는 순간, 물에 닿는 순간 우리 질량과 그때 속력의 곱 P는 MV만큼 충격을 받아서 물에서 멈추고 부력으로 떠오르겠죠. 근데 이 그래프는 다이빙을 성공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점프를 해서 물에 닿으면 쭉 들어가서 멈추잖아. 이 쭉 들어가서 앞에 보자 머리 숙이지 말고 자냐 숙박비 내놔 이씨. 아씨 방송 녹음되고 있잖아. 아니라 쭉 들어가는 동안 힘을 나눠받은 거잖아. 그 그래프가 요 그래프 모양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남자들은 알죠? 다이빙 실패하면 어떤 최후가 기다리는지를. 그쵸. 배치기라는 게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철퍼덕 떨어지면 물에 닿아서 멈출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방금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배치기를 했을 때는 물에 닿기 시작해서부터 멈출 때까지 시간이 짧아요. 근데 넓이는 어때야 돼? 이 넓이가 얘랑 같은데 얘가 그리는 그래프 넓이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세로축의 단위가 뭐더라 지금? 힘이죠. 시간이 짧은데 넓이는 같아야 돼요. 그럼 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만큼의 충격 넓이가 얘랑 넓이가 같아야 된다고. 그게 간단하게 말할게요. 배치기로 떨어지잖아. 물에 떨어진 거랑 나무바닥에 떨어지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이 그만큼의 충격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각종 격투기 계열 운동을 조금이라도 배워본 사람들은 낙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죠.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나? 우리 때는 중학교 때 낙법 배운 것 같았는데 그 유도가 조금 나와가지고 낙법만 가르치더라고. 다른 기술을 안 가르쳐주고.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떨어질 때, 넘어질 때, 업어치기로 떨어질 때 내 등과 척추와 머리가 땅에 닿기 전에 팔을 이래가지고 팔로 바닥을 팡 치는 거예요. 그러면 덜 다칩니다. 어차피 봐봐. 내가 땅에 떨어질 때 내가 받아야 되는 충격의 총량은 넓이라고요. 넓이라고요. 팡! 그치? 팔을 버리고 척추와 머리를 지키는 거야. 예를 들어 말이나 이런 데서 위에서 떨어졌어. 내가 팔로 낙법을 팡 치면서 팔이 아파서 당장 팔을 못 쓰더라도 목과 허리와 척추, 머리가 충격을 덜 받으면 벌떡 일어나서 튈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 근데 그대로 등으로 쿵 떨어졌어. 낙법 못 치고. 그럼 거기서 기절하는 순간 사망이에요. 그 중국 무술 보면 재밌는 게 그거잖아. 중국 무술에서도 남쪽 애들은, 남쪽의 더운 지방 애들 무술은 때리는 무술이야. 타격 위주야. 저기 북쪽 추운 지역의 무술은 전부 다 뭐냐면 붙어서 잡고 꺾고 쪼르고 때리는 무술을 안 해. 잡고 꺾고 쪼르고 부러뜨리고 뭐 이쪽 무술이야 거의 다. 왜? 추운 지역에 싸울 때 옷 입고 싸워, 옷 벗고 싸워? 가죽고 두꺼운 거 갑옷 같은 거 입고 싸울 거 아니야. 거기서 때린다고 애가 쓰러져? 그럼 뭐 해야 돼? 잡아서 꺾고 쪼르고 기절시켜 놓고 쑤셔야 되잖아. 근데 밑에 더운 지방은 그치? 싸우자 그러면 이거부터 이렇게 올리고 싸울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뭐 할 수 있어? 땀 때문에 미끌미끌한데 잡고 쪼르고 꺾고가 돼? 그냥 바로 탁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팡 치. 그럼 봐봐. 이 물체가 물에서 우리가 다이빙을 할 때 물에서부터 받아야 되는 충격량의 크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하지만 물에 닿아서 멈출 때까지의 시간을 길게 잡으면 그때 받는 최고 힘도 작겠지만은 평균 힘도 작겠죠. 평균 힘. 충격력이라는 게, 자, 요거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충격을 받는 동안의 평균 힘의 크기예요. 최대 힘이 아니라. 최대 힘은 대충 평균 힘의 2배 왔다 갔다 할 정도가 생기겠죠. 근데 정확한 개념은 평균 힘이라는 거예요. 충격력의 개념은. 그러면 시간을 길게 느리면 느릴수록
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시간이 짧아지면 내가 받아야 되는 힘의 크기는 커지는 거지. 여러분들 은근히 이거 잘할걸? 초등학교 때 피구할 때 상대방에 졸라 공 빠른 애가 있어. 공 어떻게 받아야 덜 아파? 그치? 쭉 뒤로 도망가면서 봤죠. 아니면 남자애들 학교 시험, 체육 시험 실기에서 농구 패스 배우지 않나? 패스, 드리블, 골밑슛, 레이업 슛 이런 거 칠 때 패스 받을 때 어떻게 받게 시켜? 그냥 이렇게 받아, 이렇게 받아. 이렇게 받지.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농구공 되게 딱딱하고 무겁잖아. 그냥 이렇게 뻗어 받으면 손가락 나가요. 시간을 늘려가면서 받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힘이 덜 드는 거지. 야구하는데 선생님 쓰고 있는 그 선생님 같은 아마추어들도 어차피 장비는 프로랑 똑같은 거 쓴단 말이야. 미트 같은 것도. 응? 직구 쫙 날른다 팡 이렇게 안 받아요. 그럼 손목 나가 나도. 포수 글러브 끼면은 공이 여기 받아지거든. 손바닥하고 떨어져 있어. 아예 공 받는 위치가. 근데 실수로 여기로 받아야 될 때도 있잖아. 선생님하고 같이 노는 아마추어 다 학원 선생님들이니까 공 그래봐야 80km, 70km, 80km, 빨라야 90km야. 100km 던지는 후배도 있긴 했는데 그런 공 받는데 100km 받는데도 그냥 이렇게 뻗어서 받으면 나도 팔 아파요. 땡겨서 받단 말이야. 여러분들 물풍선 여름에 더 친구랑 던지고 받고 놀이할 때 안 터트리면서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 최대한 공이 멈출 때까지 시간을 어떻게? 길게. 이해가 돼요? 충격을 흡수한다는 건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제 운동화 각종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죠. 뉴발란스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고 리복도 있고 다양한 회사들이 많잖아. 그 회사들에서 운동화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과학적 방법은 결국 뭐다?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푹신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발바닥이 멈출 때까지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거지. 자, 공중에서 점프를 해서 리바운드를 잡아 착지를 해. 허리랑 무릎 안 다치려면 땅에서 닿으면서 허리랑 무릎 수그리면서 받잖아. 그러면서 신발이 푹신하면 그 충격을 뭐 해준다? 나눠받게 해주는 거지. 흡수하는 게 아니라 나눠받게 해주는 거지. 남학신 신고 받으면 어떻게 될까? 짜릿하겠죠, 발바닥이. 자, 갔다 와서 마저 할게요. 자, 충격력이라는 건 충격을 받는 평균 힘의 크기고 시간이 짧아지면 그 평균 힘의 크기는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안전을 위한 장치들, 충격을 흡수한다는 장치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야죠. 극단적인 예시인데요. 선생님이 대학 군대 갔다 왔을 때쯤 2000년대 초반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리던 차종은 H사의 중형 세단 모델입니다. 지금도 그 자동차의 이름은 그대로 남아서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단, SUV 말고 세단, 라는 모델이 있어요. TV 광고였습니다. 난 도대체 광고를 만든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 광고를 만들었는지 공대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T100%인 입장에서 광고 만든 놈이 또라이인가 바본가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던 광고가 하나 있어요. H사의 S모델 그 차와 어쨌거나 차 사이즈급으로 가장 동격인 독일 유명 A사의
6 모델. 그럼 사이즈가 같은 급이에요. 물론 차 클래스는 이만큼 차이 나겠지만 일단은 같은 급이에요. 엔진 사이즈나 차 크기나. 그 둘을 충돌 시험장에서 정면 충돌 테스트를 시키는 게 CF였어. CG 작업으로 떡칠이 된 거겠죠, 아마도. 두 차가 양쪽에서 쫙 기계장치에 가속돼서 끌려와서 그대로 꽝 부딪힙니다. 꽝 부딪히자마자 독일 A사의 6 모델은 앞에 엔진룸 부분이 푹 찌그러져 들어가는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H사의 S 모델은 범퍼 하나 찌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그 독일 A사 6 모델을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탱크처럼. 와, 우리나라 차가 이만큼 튼튼하고 이제 독일 차를 이길 만큼 강하다. 뭐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겠지. 실제로 될 일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그걸 보고 사실상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그 당시 기준 대한민국 개인 택시의 80%는 그 차였습니다. 당장 지각할 위험이 간당간당한데 우리 집에서 학교 가는 택시를 탈 때 그 택시는 안 탔어요. 지금도 저는 그 S 모델을 안 타려고 노력하는 그게 좀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그 차 인기가 정말 없죠. 옛날엔 정말 흔한 차였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힘은 양쪽이 똑같이 받잖아. 충격량도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 얘는 차가 찌그러지면서 힘을 쓰잖아.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덜 다쳐요. 근데 이쪽 차는 차가 하나도 안 찌그러졌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범벅하죠, 그거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찌그러지지 않는 차가 있다. 범벅하죠. 놀이동산 범벅카. 자, 생각해 봅시다. 범벅카는 무겁냐 가볍냐? 가볍죠. 그 S차는 무겁죠. 범퍼카는 느리죠. S차는 빠르죠. 근데 우리 그 느린 범퍼카로 그 가벼운 범퍼카로 친구들이 범퍼카 탈 때 가운데서 쓸데없는 교전을 할 때 바깥쪽 라인으로 크게 빙 돌아서 친구 차의 측후방 45에서 60도 사이를 후려 찍어버리면 친구 허리가 우둑하고 나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 그만큼의 충격이 가해진단 말이죠. 그 가벼운 차로 그 느린 스피드로도. 소나타 타고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 무겁고 그 빠른 소나타가 충격을 하나도 흡수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안에 타고 있는 나는 돼지겠구나. 지극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죠. 맞지? 아까 내가 말한 거 아니야. 나막시 신고 리바운드 하기. 착륙할 때 발바닥이 나만 나겠냐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안 탔습니다. 선생님 아직까지도 현대차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 기아차 탑니다. 말도 안 되죠. 첫 차는 쉐보레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푹신하다, 충격을 흡수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전부 다 뭐를 하고 있는 거다? 시간을 늘리는.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전이란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할 때 델타 T를 증가시켜서 뭐를 줄인다?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안전을 위한 방법인 거죠. 맞지?
근데 이 반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반대의 개념은 뭐냐면 무기와 스포츠에 나타나는 한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우리는 이것을 팔로스로우라고 그래요. 팔로스로잉. 무기에서는 보통 우리는 장포신 혹은 장총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티볼 해봤죠? 체육 시간에. 사실 티볼이나 골프나 그게 그거인 운동이니까. 축구도 해봤지.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오면서 남자아이들의 실력이 가장 크게 바뀌는 걸 꼽자면 농구 드리블입니다. 유치원, 초등부 저학년에서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 넘어올 때 가장 크게 바뀌고 실력이 느는 게 드리블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이전까지 농구공 튕구라 드리블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공을 때렸죠. 막 세게 때리는데 공이 세게 튕겨 안 튕겨?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세게 안 튕겨지지. 근데 중학교쯤 넘어오면 이제 드리블 치는 법을 알기 시작하죠. 어떻게? 밀지, 손목 스냅을 다해서. 쭉쭉 밀어주잖아.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쭉 밀자로 손목 스냅 넣어가. 이러면서 어떻게 돼? 공이 원하는 만큼 팡팡 튕기잖아. 이거 학교 체육시험 실기 중에 보통 중3 때 배구 했을 때 배구 오버토스가 이거였거든? 이거. 배구, 언더토스 말고 오버토스 있잖아. 이렇게 띄우는 거. 이거 실기 만점 받는 법 가르쳐 줄까? 잡고 던져라. 배구 이거 위로 토스하는 거 있잖아. 거의 느낌을 공을 잡았다 던진다라고 생각하고 치세요. 손으로 때려서 튕구는 게 아니고 당겨서 잡고 쭉 밀어주는 거야. 이게 공이 안 멈추고 부드럽게 퉁 튕구면 토스가 돼요. 잡아서 멈추고 던지면 홀딩이거든. 이거는 토스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쭉 미는 거예요, 그냥 사실상. 드리블도 이거 어떻게 해? 폰에서 공을 쭉쭉 밀죠. 축구 같은 거 공 찰 때, 티볼에서 공 칠 때 여기에 공 놓고 친다고 여기서 딱 멈추나, 방망이를? 어떻게 해야 세게 쳐져? 끝까지 돌려야 되지. 야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그래서 딱 치고 쭉 돌리잖아. 어른들 공 치는 거 보면. 왜? 축구도 발로 공을 딱 때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발을 끝까지 쭉 밀어버리지. 단 0. 몇 초라도 더 뭐 한다? 공을 밀어주는 시간을 뭐 하게 하는 거다? 길게 빼는 거예요. 총이나 대포도 그런 겁니다. 그 원주민들 이거 있지? 대롱에서 독침 쏘는 거. 관이 길면 길수록 훨씬 멀리 갑니다. 왜냐하면 요런 관에서, 짧은 관에서 얘를 밀어준다고 생각한다고 해봐봐. 바람의 힘,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의 힘이 같다고 할 때 얘는 여기서부터 요 끝에 튕겨 나오는 시간 동안 힘을 받아서 날아가잖아. 요게 짧으면. 그치. 힘을 받는 시간이 줄어든 채로 날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총이나 대포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된다? 화약이 폭발해서 그 포탄을 밀어주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더 길어지죠. 이 관이 그래서 길면 길수록 포탄 끝에서 튕겨나오는 총알의 속력은 어떻게 된다? 훨씬 빨라지겠지. 운동량이 커지니까. 우리가 공 튕길 때도 쭉쭉 밀어줄수록 더 팡팡 세게 튕길 거 아니야. 밀어주는 시간을 길게 하면. 짧게 때리는 게 아니고 길게 미는 게 훨씬 어떻게 된다? 운동량 변화량이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총이나 테니스, 배드민턴 칠 때도 특히 배드민턴 보면 그거 있잖아. 뿡 뜬 거 공격 스매싱 때린다고 해서 끝까지 팔을 다 돌리면 그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경기 내는 거 끝까지 팔을 쫙 다 돌려 세게 치는 거 보면 진짜 총알같이 날아가서 직선으로 상대방 땅에 꽂히잖아. 근데 세게 치는 척 해놓고 거기서 탁 끊어치는 거 있죠. 탁 끊어치면 어떻게 돼? 쭉 가다가 그냥 뚝 떨어지잖아. 왜? 탁 끊어친 거랑 쭉 민 거랑 차이인 거야. 얘는 그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차이가 나옵니다. 어차피 가해지는 힘의 크기에서 끊어쳤을 때랑 쭉 밀어졌을 때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러면 이 넓이만큼이 뭐가 된다?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거기 때문에 대포든 총이든 포신이 길면 길수록, 총열이 길면 길수록 훨씬 더 빠르게 튕겨나가고 더 멀리까지 총알이 잘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배웠을 때 군대 이거 이제 어차피 공대생이었어요. 이런 거 이제 공부를 1학년 때 열심히 하고 2학년 때 군대를 갔는데 그때 적 무기, 북한군 무기 설명 드릴 때 정말 소름 끼치는 무기 소개를 듣고 와, 저 새끼 또라이들. 근데 존나 똑똑한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북한군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 무슨 포더라 어떤 뭐 지역 이름이 붙어 있는 북한 자주포인데 서로 총이든 대포든 제일 중요한 건 사거리잖아. 정확성과. 우리나라도 이제 자체 무기 개발도 하고 미국 무기를 수입해서 이제 좀 더 좋은 무기로 무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북한 애들이 기술은 없고 우리나라를 더 이기기 위해서 도입한 방법이 러시아로부터 대포를 구형 대포, 구형 자주포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해 온 뒤에 대포 한 대의 포신 있잖아. 총열을 뜯어서 다른 대포 입구에 용접으로 붙여버리는 대포 길이가 원래 길이의 거의 2배가 되게.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 사거리가 원래 대포 길이의 1배 반 이상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다음 그게 더 무서웠어. 장점보다 더 무서운 건 단점이었어. 용접이 정확하게 칼같이 직선으로 된다는 보장이 없죠. 네, 명중률이 개똥입니다. 그래서 난 그때만 해도 그 생각했어요. 전쟁 터지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꼭 군대에 자원 입대할 거라고. 봐봐. 자, 여러분들 집에 방독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지켜줄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방탄조끼 있어요, 없어요? 군대 가면 주거든. 야, 하다못해 총이라도 하나 줄 거 아니야. 내 지키라고. 내 몸과 내 가족 내 몸을 지키라고. 대신에 이제 총 맞을 수 있는 위험한 곳에 가는데. 근데 북한군 무기는 사거리는 긴데 명중률이 답이 없죠. 그러면 내가 원래 전쟁 중일 때는 민간인을 서로 웬만하면 때리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욕먹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북한군 무기는 민간인 구역에 안 떨어진다라는 보장이 없다. 근데 걔네들이 좀 전쟁을 유리하게 끌려고 독가스 같은 거, 뭐 생물 무기, 세균 무기 이런 것들을 포탄에 실어 쏜다면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약과 방독면은 시중에는 없는데 군대에는 내 거가 있단 말이지. 그럼 어디가 살 확률이 높아? 그래서 자원 입대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아까 말했던 요 충격력에 의한 거. 안전은 결국 뭐다?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였고, 그죠? 이쪽은 팔로스로잉이나 무기 이런 것들은 F가 일정할 때, 힘을 최대한 일정하게 줄 수 있을 때 델타 T를 증가시킴으로써 뭐를?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이 단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량과 충격량,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안전을 위한 방법과 충격량을 늘리는 방법, 요것들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단원입니다. 개념은 이 5가지가 다예요. 문제도 별로 안 어려워, 상대적으로. 대신에 이거 한 가지. 그래프가 지금 보면 전부 다 세로축이 힘, 가로축이 시간이었잖아. 딱 하나 그래프가 더 나오는 게 있어요. 요것만 딱 설명하고 마칠게. 이 그래프는 세로축이 힘이 아니라 운동량이 될 때 있어요. 세로축이 운동량, 가로축이 시간이 되면 이 기울기는 힘이 돼요. 오, 어떻게 알았냐? 찍었냐? 잘 봐봐. 왜 이게 힘이 되냐면 델타 T분의 P잖아. 델타 T분의 델타 P잖아요. 그러면 델타 T분의 M 델타 V가 되겠지. MA네. MA니까 뭐예요? F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배운 거 있잖아요. 뭐? P는 P0 플러스 I. 사실 여러분 이 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식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오, 그렇지.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이 있었지. 1번식. 요 식의 질량 곱하면 이거 됩니다. 왜? I가 F 델타 T잖아. 이 식의 질량을 나누면 이 식이 되고 이 식의 질량을 곱하면 이 식이 되죠. 그건 무슨 소리냐?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 민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넓이를 질량으로 나누면 이동 거리가 됩니다. 면적을 질량으로 나누면 이동 거리가 된다. 요런 약간 나중에 고등과정에서 문제 빨리 풀 때 가질 수 있는 노하우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 5가지 개념으로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런 것들을 알면 그 과정조차도 뭐 할 수 있다? 줄여서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2챕터까지 운동과 충돌 안전 여기 문제 풀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여기 중단원 마무리까지 풀어오시고, 자, 요거 오늘자 프린트. 민우야, 늦게 올 거면 늦게 온다고 말을 하고요. 자, 2학년들은 그대로 남아주시고요.